성기관다 임태훈입니다. 주장학자 SF와 상상력의 구조 변동 1987년에서 1994년의 대체열사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협의의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변문학, 사변우화, 자본주의 소셜 픽션, 사회주의 픽션, 대체 역사, 지정학자 SF를 포괄하는 기표이자 개념인 SF로 접근하는 연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F가 사이언스 픽션이기만 했던 시기는 이 계열 문학의 초기 형성사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1920, 30년대 영미 대중문학계의 출판 잡지 마케팅 전략이 과해석된 감이 좀 있고 그게 교정이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선 SF를 아동문학 연구자들이 가장 열심히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SF의 대상 독자와 기반 매체를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접근하거나 전제하는 것은 일단은 출판 사회학적으로 실체가 있는 방법론이긴 하지만 SF는 모든 문학과 마찬가지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역사와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상상력의 집합과 해체, 단절과 연결, 회절로 이루어지며 그 모든 분기점의 의미에 아동 청소년 독자를 대칭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SF를 연구한다는 것은 오히려 한 시대와 한 사회와 시대의 집단적 상상력의 구조 변동을 추적하는 데 특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냉전 분단 국가 남한에서 표현은커녕 생각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상력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상상력을 회피하기 위해 손쉽게 덧칠되는 안전한 상상력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는 상상이 공상에 불과한 것으로 그것도 아주 집단적으로 멸칭될 때 그 집단을 지배하는 상식과 공통 감각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어떻게 규율될까? 다시 말해 SF는 기발하고 특별한 상상력보다는 억압받고 실패하는 상상력, 온전히 구성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잠정 중단되는 상상력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남한의 근현대사는 식민지, 내전, 분단으로 이루어지는 반복적 지정학적 위기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전 이데올로기와 함께 지정학은 한국 사회의 집단적 상상력의 구조 변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F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며 이 힘의 가장 취약한 약자이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으로 엉망진창으로 망가집니다. 자, 지정학적 상상력은 1908년 철새계 번안으로부터 오늘날의 SF 문학에 이르기까지 한국 SF 문화사를 광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기도 하고 사실이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에 과도하게 집중된 한국 SF 문학에 대한 관점을 다양화, 입체화해야 합니다. 세계 SF 문학의 태동기에서부터 지정학은 창작의 핵심 동인이었습니다. 메리 셸리, 줄 베른, H.G. 웰스의 초기 작품에서도 이 특징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대체 역사 소설이 세계 SF 문학사의 초창기부터 존재했던 이유도 강대국 간의 충돌, 강대국의 약사국 침략과 점령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비롯된 지정학적 상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초의 대체 역사 소설로 이야기되는 이를테면 마크 트웨인의 아서왕 궁정의 코네티컷 양키는 나라 간의 충돌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거잖아요. 19세기의 사람이 16세기에 가서 급격하게 근대화를 잃어버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이후에 이러이러한 싸움에서 이 나라가 이겨야 된다. 이 나라가 더 빨리 강국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를테면은 지정학적 강력주의의 상상력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SF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과 역사소설 장르의 출현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도 프랑스 혁명의 여파가 전 유럽에 확산되는 과정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칼 프레드먼의 이 2000년 연구를 이제 오늘 여기 참가하시고 내일 발표도 하신 유상근 선생님의 논문을 통해서 개몽받았는데요. 굉장히 저에게 큰 그 통찰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역사 소설과 SF의 태동기가 겹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의 구조 변동에 있어서 같은 시기적 역사적 배경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회가 미래에 가능하다라는 믿음과 상상력의 역사적 구조 변동.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역사를 상상하는 일, 대체 역사 소설을 쓰고 읽는 욕망의 문제. 자, 프랑스 혁명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면 프랑스 혁명은 유럽 전체를 스케일로 역사를 대중적 경험으로 끌어올린 최초의 전환점입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무려 루카치입니다. 역사 소설론에서 이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개인은 자신을 역사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심오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역사 소설의 관심과 인기가 고조될 수 있었던 핵심 기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87년에서 94년 사이에 한국에서 대체 역사 소설이 아주 예외적으로 인기를 끌고 그 후에 갑자기 그 인기가 사그라들었을 때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가? 국가의 구성원으로 공동의 미래와 과거를 상상하는 일의 대중화. 여기에도 역사소설과 SF가 겹쳐 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와 문학사에서 역사소설의 인기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였습니다. 이 시기 출판시장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졌고 군부 독재에 대한 반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그리고 분단과 통일에 대한 인식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역사소설이면서 대하 장편소설의 인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복고일의 대체 역사소설 비명을 찾아서 경성쇼와 62년이 공전의 히트를 하고 87년에서 94년 사이에 대체 역사서 소설 붐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87년에서 94년 이때의 대체 역사 소설 붐은 저는 한국 SF 문학사의 첫 번째 황금기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역사 소설 연구와 SF 연구 양편에서 대체 역사 소설을 다루기 애매한 영역으로 방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 대체 역사 소설의 특징과 전개는 80년 6월 항쟁, 북핵위기, 94년 김일성 사망으로 이루어지는 동안에 남한 사회의 집단적 상상력의 구조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지정학적 상상력의 추동, 가능한, 불가능한 역사를 사고하는 외사법의 문제와 그 구성 요소,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 국내외 정세의 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자본주의에 대한 관념의 일관성에 대해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제가 기획하고 지금 해나가고 있는 지정학적 SF라는 연구 기획입니다. 한 작품씩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명을 찾아서 복고일의 87년 3월인데요. 이게 출판된 지 10일 만에 매진이 됩니다. 아주 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체 역사 소설 유행의 출발점이 되는데요. 제 질문이 이겁니다. 어째서 이 시기에 독자들은 이 소설에 몰입하고 열광할 수 있었던 걸까? 여러분 87년은 직선제 개헌에 반대하는 4.13 호원 조치가 단행되고 이 시기가 중요한데요. 이 책이 87년 3월 거의 말 30일 이때 출간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4.13 호원 조치가 단행이 되는데요. 그 보름 안짝의 기간 동안에 이런 소설이 막 매진이 반복되는 상황이 막 있었던 것이죠. 일체의 개헌 논의가 금지가 되고 하지만 이때부터 이제 6월 항쟁의 조치가 이제 그 항쟁이 이루어지고 이 조치는 실패하고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6.29 민주화 선언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이때는 이 작품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하 장편 소설의 인기 시기였기 때문에 그 대하 장편 소설들이 하나같이 한국 전쟁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김원일의 불의 제전이 있고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또 그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소재가 1950년대 황순원, 김동리, 선우희류의 최엄 세대의 비망 녹풍의 전쟁 문학 범주에서 벗어나서 민족 분단의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 전쟁과 분단 현실, 통일 의지로 발전시키는 서사로 올라서는데 이 시기 대하 장편 소설은 여러분 상상력의 집단적 구조 변동을 주도하는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그것을 반영하는 임계점이었습니다. 소재와 서사는 과거를 향해 있지만 주제의식은 공동의 미래, 통일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시간적 초점이 이동된 것입니다. 호원철폐를 이끌어낸 6월 항쟁 체험은 자신의 시민됨과 역사의 심오한 영향관계를 인식하는 획기적인 전환점,
4.13 호원조치로 예정됐던 공동의 미래. 그냥 전두환 그다음 저희 전두환이 정해주는 그다음 누구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그런 미래가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대체 역사의 타임라인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공동의 미래나 과거를 상상하는 방식의 사회적 구조 변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아까 제가 역사 소설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전 유럽이라고 하는 곳을 일종의 스케일로 내가 이 역사 변동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현재, 과거를 한번 상상해보고 구성해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만들어진 시기라고 했었잖아요. 바로 이 시기가 대체 역사 소설과 역사 소설 붐의 시기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거 워낙 다 유명한 얘기긴 하지만 좀 이거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직선제 개헌과 12월 대선 승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획기적 도약이 가능할지 모른다는 기대는 이게 87년에서 다음 해로 넘어간 게 아니라 그해 12월의 일입니다. 민주진영의 후보단일화가 혈상에 실패를 하고 선거일 직전에 터진, 그러니까 거의 한 일주일 전에 터진 칼기 폭파 사건, 그리고 12.12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노태우의 당선으로 꺾이게 됩니다. 특히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터진 칼기 폭파 사건은 남한 사회에서 가능한 또는 불가능한 미래를 상상하려 할 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반드시 끼어들 수밖에 없는 분단과 내전, 남북 극한 대치의 휴전 상황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재인식시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저는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 사고 방식, 상상력이 갑자기 제약당하고 엉망진창이 되는 기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한 사회에서 이 가능한 미래는 남한만의 결단과 노력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제국 패망의 타임라인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식민지와 분단, 냉전체제가 만들어 놓은 세계사적 굴레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복고일의 비명을 찾아서는 여타 대하 장편소설 작가들이 시도했던 역사소설로 공동의 미래, 즉 통일을 탐색한다라는 시간적 초점을 아주 이단적으로 변형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분단이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가? 그 조건으로부터 오늘날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나? 자, 복고일의 비명을 찾아서는 대한제국의 주권이 완전히 강탈되기 직전인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은 실패하고 일제는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되었으며 조선은 1987년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작품이 발표되던 시점이었던 1987년 현재까지 일제의 식민지고 조선은 일제의 2등 국민이 됩니다. 이 소설에서 분단과 식민은 대체 역사의 타임라인을 구조하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분단되지 않았다면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더라도 분단을 극복할 길은 없다는 것이 복거일이 이 소설에서 전개하는 지정학적 상상력의 문형입니다. 암살당하지 않은 이토 히로부미 이후에 가상 일본 근현대사가 박정희에서 전두환에 이르는 남한 군사 정권 시기의 사건과 실제 일본의 전후 현대사가 뒤섞여 있다는 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타임라인의 역사로 들어서든 현재의 1987년 남한을 닮은 세계에는 필연적으로 도래를 합니다. 비명을 찾아서는 역사를 뒤집는 전복적 상상력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역사가 제공하는 구성 요소만으로 자족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많은 SF가 이제 참조하고 있는 외사법이라고 하는 기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남한사의 집단적 상상력의 임계, 그러니까 아주 그 선은 소설 등의 픽션으로 돌파되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남한에선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금기로 여겨지던 일, 상상하는 것조차 불편하고 두려웠던 일을 실제로 감행하는 역사적 사실로부터 상상력의 균열이 발생하고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상상하는 일에 대한 집단적 욕망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남한 사회의 집단적 상상력의 전형을 고려했을 때 남한 국민이 김일성을 호의적으로 끌어안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 일이 매국이나 이적 행위가 아니라 통일을 위한 필사의 노력으로 인식될 수 있는 시기에 정말로 벌어진다면 어떤 파급력을 발휘하게 될까요?
자, 남한 사회에서 1988년에서 1990년 사이에 통일에 대한 상상력은 당시 노태우 정부와 민주진영 양편에서 활발하게 전개가 됩니다. 통일을 둘러싼 언어, 정서, 담론에 대한 금기 설정이 상대적으로 누그러진 시기였습니다. 여기 일련의 타임라인이 있는데요.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 기독교 기선언, 이때는 1995년을 통일 희년으로 설정했던 선언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정부에서 얘기했었던 민족자정과 통일 번영을 위한 이른바 77선언, 이제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언급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문익환, 임수경의 방북 얘기가 나옵니다. 노태우 정권의 77선언이 북한으로부터 전향적인 응답을 돕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이 문익환과 임수경은 남한 사회의 지정학적 상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 장면, 그러니까 김일성을 끌어안는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연출하고 전 세계 언론에 확산을 시킵니다. 자, 문익환과 임수경이 열어젖힌 실현 가능한 역사의 장면은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합니다. 남한으로 돌아온 문익환과 임수경은 국가범법 위반을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 검찰이 임수경에 구형한 형량은 무려 징역 15년이었습니다. 물론 5년만 살고 나왔습니다. 이때 바로 이문열의 대체 역사 소설인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가 89년 12월에 출판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비명을 찾아서와 정반대로 한국인들이 30여 년에 걸쳐서 일제와의 처절한 항쟁으로 독립을 쟁취하고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은 관서와 관동으로 나뉜 분단 국가가 된다는 설정입니다. 제가 옆에 좀 애매한 사진 하나 붙여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앞에 김일성입니다. 이 뒤는 김구예요. 딱 1년 뒤에 암살당해요.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것도 사실 당시로서는 파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문열의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는 문익환과 임수경의 방북과 통일운동계를 조롱하고 비아냥거릴 목적으로 대체역사 소설의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소설 속 분단된 일본은 89년 남한 사회 그대로이고 패전 이후 분단 일본의 현대사는 남한이 지나왔던 타임라인의 재례에 불과합니다. 이 소설은 민주진영의 역사관, 통일관이 정념가행의 허황한 서사에 들려있다, 귀신 들려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김일성을 끌어안고 김구도 못 찍었던 포즈에 아까 이렇게 앞에 김일성하고 뒤에 김구가 뻘쭘하게 따라오는 그런 그거밖에 못했던 사진을 찍어왔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지정학을 둘러싼 복잡한 힘의 경합에 종속되어 있다는 현실인식,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문열의 생각이죠.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의 소설적 완성도나 주장과는 별개로 이 소설은 남한 사회에서 기성 담론이 지정학적 상상력의 변동을 어떤 방식으로 교정하고 규율하는가를 보여주는 실예입니다. 여러분, 법과 더불어 문학도 지정학적 상상력을 제어합니다. 복고일의 비명을 찾아서와 이문열의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 경성, 서울이죠, 도쿄 등의 수도를 중심으로 대체 역사의 지정학적 상상력을 전개했다면 구광본의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고 시작인 이야기는, 이건 90년 8월에 나왔던 작품인데요. 한반도와 극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구도가 아니라 한반도 안에서 서울과 지방의 위계를 뒤집는 지정학적 상상력을 새롭게 시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개연성 있는 세계관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역사의 타임라인은 무려 통일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주가 서울처럼 한반도의 중심지로 계속 남아있기 위해선 수도가 경상권보다 북쪽으로 옮겨지는 고려, 조선의 역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의 1000년에 달하는 역사를 대체하는 무리한 서사에 뜻밖의 현실감을 부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19세기 말엽까지 이어진 통일신라 다음이 일제시민지 시기이며 해방 직후 군사 독재를 겪었고 그의 항쟁에는 9월 항쟁이 87년에 6월 항쟁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고 시작인 이야기에서는 일제시기 이후로 여러 차례 들어선 군부 정권에 맞서 9월 항쟁을 벌인 도시가 경주였고 정권의 보복으로 오랜 억압과 차별을 받으며 황폐화된다라고 설정이 되는데요. 이 9월 항쟁은 87년 6월 항쟁과 겹쳐 읽게 되고 군사 정권의 차별을 받은 도시로 경주를 설정하는 것은
46년 미군정의 수타를 맞춰서 이제 10월 항쟁을 했었던 대구가 예전에 지금이야 이상한 동네가 됐지만 예전에 거기는 동방의 모스크바라고 불렸던 좌도였잖아요. 그 마지막 항쟁이 역사가 10월 항쟁인데 그 대구와 1980년 광주가 미묘하게 혼자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담이지만 이 구광본 이 작가가 대구 사람이에요. 네. 군부 정권은 통일 신라 시대의 역사적 전통성을 되살릴 방법으로 천황제를 옹호를 하며 쿠데타까지 일으킵니다. 이 소설의 대체 역사서는 한국 전쟁과 분단이 없지만 구구 복벽주의와 신민주의의 혼종으로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박정희 전두환 시대의 악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문학사의 세계관에는 김지아가 등장하고 실제 있는 작품이죠. 아주까리 신풍 그 미시마 유키오 배가는 그거에 대해서 막 풍자하는 그 시도 인용이 됩니다. 쿠데타 과정에서 군사 정권의 통치 이념에 반대하는 모든 기록을 없애는 분석 행위가 벌어지는데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였던 이 주인공이 경주로 좌천이 됩니다. 이 소설의 핵심 제재인 분석 행위는 노태우 정권 시기의 출판 탄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88년 11월에는 35개 출판사 40개 서점에서 55종의 서적 4만 2천 권이 압수됐고 이면 서전을 내는 출판사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됐으며 특별 세무조사가 나오고 종이 주지 말라고 도매상에 압력을 넣기까지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90년 1월에 노동해복문학의 발행인과 필자가 수배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고 시작인 이야기는 결말에서 쿠데타 세력이 실패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원 근무지였던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경주에서 계속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결말은 다분히 자기적이고 급작스럽습니다. 주인공이 쿠데타를 막는데 기여한 게 있다는 설정도 억지스럽고 등장인물의 말을 빌려 대놓고 해설해주지 않으면 독자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대체 역사 소설이 기댈 수밖에 없는 외사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독자에게 개연성을 납득시키고 사건에 몰입하게 하는 서사를 구성하려면 현실에서 그러니까 문민정부 아직 도달 못했죠. 90년 시점에선 성취된 적 없는 역사 통일한국 90년 지금도 안 됐죠. 결핍과 부조리가 구조화되어 개선 방공 냉정체제 아직도 여기에 헤매고 다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90년은 용언하죠. 이게 이 모든 문제까지 포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는 이리저리 자리를 바꿔서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상상력 자체가 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광보는 복잡한 문제를 우회하거나 제외한 채로 역사의 진보를 상상합니다. 억지로라도 이런 결말로 나아갈 엄두조차 내지 않은 복거일 이문열과는 다르지만 1990년의 대체 역사 소설도 1990년의 현실을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90년 이후의 지정학적 현실이 갑자기 급변합니다. 89년 다르고 90년 다르고 91년, 92년, 93년, 94년 매해 달라집니다. 일단 분단체제의 상위체제였던 냉전 양극체제가 붕괴가 되고요. 그리고 이 1년에 급박하게 92년까지 연결되는 남북한의 화해 무드 마치 갑자기 통일이 정말 될 것 같은 이러다가 갑자기 통일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정학적 생산력의 새로운 조건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고 대체 역사 소설의 외사법에도 확장성이 하나 더 따라붙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세 편의 작품이 나옵니다. 한석청의 아사달, 정을병의 통일공화국, 복거일의 파란 달 아래입니다. 이 소설들은 통일의 불가능, 가능성이 아니라 무려 지속 가능한 통일 방식의 조건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중단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북한을 흡수합니다. 연방제, 연합제 어느 통일 모델을 따르든 남북한의 결합은 자유경제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전제를 공유합니다. 현실 공산권이 연이어 붕괴한 시점에서 자본주의의 궁극적 승리는 역사 발전에서 당연한 행로로 상상이 된 것이죠. 당연하죠. 92년입니다. 소련이 망하고 공산권이 다 무너진 시기인데 여기에서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기는 어렵죠. 한석청의 아사달은 도입부에서부터 아예 시작부터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 그 미래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은 사실상 남한의 경제 식민지가 되고 자본의 위력과 종교 전파 이슈 등으로 북한 노동자 계급에서 반감과 동요가 고조가 됩니다.
그럼에도 통일은 지속 가능한가? 제가 이 질문에서 지금 이 요약을 멈추는 게요. 이게 세 권짜리 소설인데 여기서 멈춰요. 예. 정을병의 통일공화국은 92년에 이제 이게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나왔던 소설입니다. 이제 그쯤 되면 이제 나오겠다. 92년에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설 거다. 그리고 등소평이 실제 갑자기 죽습니다. 이 소설이 나왔을 때는 등소평이 살아 있었어요. 97년에 죽었으니까. 김일성의 사망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92년에 살아 있었거든요. 94년에 죽었으니까. 그리고 북한 지도부가 전쟁 도발을 하고 내부에서 이제 친남한파 인민군 쿠데타가 벌어지고 개혁 통일파가 북한 정권을 등장하고 그리고 95년에 국가 연합 통일 방안이 남북한에서 합의되면서 통일에 이르고 통일 수도는 개성으로 정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인데요. 여기서도 남북 국가 연합은 사실상 북한이 남한 경제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고 반복해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한 사회가 자본주의의 내부 모순에 의해 내파할 가능성은 조금도 상상되지 않습니다. 아사달과 마찬가지로 통일공화국에서도 민족주의적 통일 의지가 경제에 우선합니다. 아까 윤혁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이렇게 다르구나. 경제가 우선해 버리는구나. 어떤 다른 비교황보다도 지금은 경제가 압도적으로 우선하구나라는 걸 아까 알았습니다.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 기독교 선언에서 선포한 아까 나왔던 통일 희년 95년이 이 소설에서는 실제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이제 서사화됩니다. 복거일의 파란 달 아래에서는 남북한 양원제 연방의회와 연방정부로 구성된 남북통일시대의 2039년 달기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재밌죠? 이거는 사실 이 작품은 이 작품만으로 따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으로 나가거든요. 네. 복고일은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그러니까 진짜 실제 하는 그 땅덩어리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는 다른 패러다임의 상상력이 전개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실패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달기지 위에 올라가 있는 남한과 북한 사람은 남한과 북한의 지정학적 상상력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충돌시키고 그냥 다 파산해버리죠. 아무튼 여기서 이 사람들이 통합운동을 걸어서 이때는 아예 이 사람들이 지구의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또 다른 통일 국가, 또 다른 통일 한국을 만들어내죠. 파란 달 아래의 세계관은 역사 속의 나그네의 2078년 타임라인과 공유가 되는데 다른 지구와 정치적으로 분리된 월면 자유공화국이 되었고 남한은 연방제 통일 단계를 지나서 2070년 이래로 조선공화국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에서도 자본주의는 불패하며 인간 본성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추동되는 역사 발전의 행로로 이해가 됩니다. 한석청의 아사달, 정을병의 통일공화국, 북고일의 파란 달 아래에는 미국의 적대를 불러일으킬 만한 통일국가가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어떤 형태의 통일 방식이든 점진적인 개방의 길로 들어서면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하게 될 것이며 그러니까 통일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단 문만 열리면 얘네는 결국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너무나 손쉬운 그런 낙관이 있습니다. 통일의 지속 가능성에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가 해를 끼칠 것이라는 전망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바깥이라는 대안이 없는 상황임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분단 문제를 한반도의 역사에서 아예 제거해버린 타임라인으로 대체 역사 소설을 전개를 했던 비명을 찾아서 우리가 행복해지기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고 시작인 이야기와 달리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구체적 프로세스를 상상하고 있으나 자본주의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절대적 상수로 전제한 상상력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남한에서 상상해도 되는 한반도의 미래, 지정학적 SF의 저인계, 임계 아래죠. 통일은 세계체제의 또 다른 종속을 의미하는 데 머뭅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93년에 상황이 돌변을 합니다. 북한이 NPT에서 탈퇴를 해버리거든요. 북한은 사실 NPT 가입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85년에 억지로 시킨 거였고, 소련이 붕괴되자마자 북한은 일단 이거부터 일단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 합니다. 이때 이제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검토를 하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정부에서
해보자라는 식의 의견이 대세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진 것처럼 확전되면 이제 뭐 너무 피해가 극심해서 이제 선제 공격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통일로 금세 나아갈 것 같았던 91년, 92년 시기에 남북 화해 무도가 한 번에 일소되고 쓸려나가고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된 것이죠. 게다가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벌어집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상상력은 남북 통일이 아니라 핵전쟁 발발 가능성으로 옮겨갔고 1990년대 중반을 지나 IMF 경제 위기의 시대로 들어설며 경제가 남한 사회의 집단적 상상력의 가장 활성화된 영역으로 구조 변동합니다. 지금은 바로 이 구조 변동이 극단화된, 여기서 더 극단화될 수 있을까요? 다른 선생님들 전망이 좀 궁금하네요. 대체 역사 소설의 인기도 이때를 변곡점으로 시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시들었다가 웹소설의 붐과 함께 다시 되돌아왔다는 건 저에겐 굉장히 재밌는 지점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대체 역사 소설의 전성기의 끝머리에서 남북 통일을 꿈꿨던 대체 역사의 상상력이 갑자기 극일, 배일, 혐일의 정서로 재배치됩니다. 92년에 플루토늄의 행방으로 출간되었다가 93년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로 제목을 바꿔 출간하여 데이트한 김직명의 소설이 이 시기의 대표작입니다. 재밌죠? 극일, 배일, 통일이 아니라 극일, 배일, 혐일, 그러니까 핵전쟁으로 일본을 한 방 먹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90여 년에 실패하는데 93년에 이게 공전의 히트를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 겁니다. 고은정의 대한제국 일본 침략사에선 일본보다 앞선 강대한 근대 국가로 성장한 대한제국이 일본을 침략합니다. 고은정은 이 시리즈를 개작해서 99년에 횃불이라는 제목으로 재출간하는데 여기서는 아예 한중일 삼국 통합의 대제국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작품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 IMF 시기 97, 98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는 완전히 인기가 꺾입니다. 98년에 특히 일본 대중문화 수입 허용 정책 이후로는 대중적인 트렌드와 아주 동떨어진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기 쭉 말씀드렸던 건 87년에서 94년까지의 남한 사회의 집단적 상상력의 구조 변동, 특히 거기에 바로 북한과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느닷없이 갑자기 경제가 그 모든 상상력의 기제에서 가장 압도적인 힘으로 자리하게 되는 그 움직임을 보신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